이번 시간에는 호수의 부역량화 대책 가운데 3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수의 그 부역량화 방지 대책을 위해서 호수 내 처리를 하는 경우에 지난 시간에 화학적 응집 침전을 소개했고, 오늘은 나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살조제, 전처리댐, 인공습지, 심층 산소 공급, 폭기, 저질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살조제를 쓰는 방법입니다. 살조제는 LG사이드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조류를 죽인다 하는 거죠. LG를 죽이는 약이다 해서 LG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과탄산소다가 우선 가장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살조제입니다. 과탄산소다는 뭐냐면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 H2O2. 이 과산화수소는 살균력이 있죠. 그래서 상처 소독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죠. 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은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지만, 아주 미량을 적당량을 정확하게 집어넣으면은 다른 조류는 안 죽는데 남조류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조류에 비해서 남조류가 더 민감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조류를 다 죽이면은 별로 생태학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 남조류만 선택해서 죽일 수가 있다. 양을 잘 조절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잔류하는 유해 물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과산화수소는 물 속에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이것이 휘발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남는 물질은 없어요. 남는 것은 산소와 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큰 장점을 가지는데, 다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H2O2 액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탱크로 운반해서 액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좀 소량을 쓰고 하는 경우에는 액체를 탱크로 운반하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저장도 불편하고 해서 소규모인 경우는 분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분말은 뭐냐면 탄산나트륨하고 H2O2를 같이 섞으면은 잘 격자가 만들어지면서 분말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격자가 잘 만들어진 결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나트륨이 있고 H2O2 분자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 결합이 된 모습. H2O2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물에 녹으면은 바로 H2O2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 H2O2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옥시클린이라고 하는 세제, 거기에 많이 그 성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산소계 표백제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죠. 산소계 표백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계 표백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조제는 황산구리입니다. 그런데 이 황산구리의 유효 성분은 구리이온이에요. 구리이온인데, 구리이온인데, 구리가 동물에게도 독성이 있습니다만, 농도를 아주 낮게 하면은 그 조류에게 선택적으로 독성을 낼 수가 있어요. 동물에는 독성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양을 잘 조절하면 조류만 죽입니다. 동물은 죽이지 않고. 그래서 많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동복
전철이댐이라고 하는 그 저수지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축적이 되더라는 거죠. 호수에 축적이 되는데 세디멘트 축적이 되다 보니까 동물의 독성을 나타내더라. 이런 것이 서서히 이제 밝혀지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주 정말 급하게 조류가 상수원에서 급하게 번성해서 제거해야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조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점은 뭐냐면 이 양을 조절을 잘못하면 동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물고기라든가 다른 예를 들면은 동물 플랑크톤을 죽인다고 하면은 동물 플랑크톤이 조류를 먹는 섭식 그 기능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조류가 오히려 더 자라는 거죠. 동물 플랑크톤이 없어지면서. 그런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단점은 조류를 제거한다고 해도 조류는 곧 다시 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구리가 첨가한 구리가 모두 바닥으로 침강해서 없어지거나, 또 과산화수소의 그 산소 성분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조류가 다시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류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높은 곳에선 0.2%day, 이건 뭐냐면 하루에 전체 바이오매스의 20%가 다시 생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호수 전체의 그 조류를 뭐 1%, 2% 이 정도 죽이는 정도 가지고는 거의 효과가 없고, 20%를 죽였다고 해도 하루 만에 또 다시 자랄 수가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류 살조제는 아주 급한 경우에 응급처치 방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전처리댐 또는 부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호수 상류에 수중 보호 또는 뭐 약간 물 밖으로 나오는 보호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호수 상류에서 조그만 댐을 또 만드는 거죠. 그걸 왜 만드느냐면 유입수가 거기서 침전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수의 인과 부유물질을 침강시키는 기능을 하고, 그럼으로써 본댐의 수질은 개선한다는 거죠. 독일의 만바흐 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거의 그 세계적으로 이 대규모 전처리 댐을 설치한 아마 최초 사례일 겁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가동이 됐는데, 상수원 저수지인데 상류에다가 조그만 댐을 하나 또 만들어서 저수지를 격리했습니다. 오래전에 여기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전처리 댐의 부댐의 댐 위에 올라가서 양쪽의 호수를 바라보니까 상류에 있는 호수는 아주 혼탁한 물입니다. 조류도 많이 자라고 혼탁한 물인데, 하류에 있는 본류 댐은 아주 맑아서 10m 바닥이 들여다 보여요. 그건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유입한 물을 전량을 화학적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 철염을 사용했어요. 화학적 처리를 거쳐서 부유물질과 인을 다 침강시킨 다음에 맑아진 물을 본댐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그 폭우가 내리지 않는 유럽에서나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비가 올 때 폭우가 내려서 유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죠.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폭우가 안 내리니까 전량을 다 처리해서 본댐에 넣는데, 여기서도 뭐 가끔 큰 비가 오면은 본댐으로 조금씩 넘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처리 댐에서 그 조류가 인을 흡수한 다음에 침강하게 하고, 또 인을 화학적으로 침강을 시키고 해서 본댐의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방법은 그 또한 동물 서식처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공호수를 보면은 수위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만수위와 저수위의 그 수위 변동이 소양댐의 경우는 한 30m 되고, 뭐 8호호 이런 데는 한 20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수위가 내려갈 때 이 상류 부분이 전부 노출이 되는 거죠. 상류 이 부분에 그 세디멘트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식물이 조금 자라긴 하는데 다시 수위가 올라가면 물에 잠겨서 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수변 식생대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물이 빠져서 말라서 죽고 물이 차면은 물에 차서 죽고 이렇게 해서 수변 식생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여기다가 작은 부댐을 하나 만들어서 수위를 일정하게 해주면은 여기는 그 수위가 일정하게 안정이 되니까 습지가 형성이 됩니다. 수위가 안정되니까 습지가 형성되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런 그 어류의 산란지가 되고 동물의 좋은 서식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탁수와 인이 침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이 이렇게 침강하면은 본류로 넘어가는 그 물이 수질이 좋아지죠. 그래서 탁수가 저감되고 본댐의 수질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다가 그 만수위가 되면은 가끔 1년에 뭐 짧은 시간 동안 또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요 수중댐, 부댐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수질도 개선하고 그 생물 서식지도 제공하고, 이런 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댐처럼 수위 변동이 큰 호수, 여름에 탁수가 많이 발생하는 호수에서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2003년도에 이 방법을 그 환경부에 비저모염 저감 대책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양구군에도 제안을 하고 해서 8호호에다가 2곳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환경부의 지원을 다 이제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8호의 최상류에 이렇게 얕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만수가 됐을 때만 잠깐 물이 차고, 보통 갈수기의 수위가 내려가면 한 이 정도까지만 물이 있어요. 상류는 노출되는 땅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는 곳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탁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막고 나니까 여기 늘 물이 고여서 아주 멋진 그 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지금 한반도 습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안에다가 한반도 모양의 습지를 하나 조성을 해놓고 한반도 습지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8호호에 수질이 개선이 되는데, 이 아래쪽에도 또 하나 제안해서 같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8호호의 이 아랫부분인데, 간동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항공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위가 내려가서 좀 호수에 물이 여기까지만 차여 있죠. 여기는 거의 가느다랗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2군데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는 아주 물고기와 수생식물이 많이 사는 그런 그 서식지가 만들어졌고, 8호호에 탁수가 없어지는 그런 수질 개선 효과들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로 만들어진 것도 좀 있는데, 전라도의 감돈저수지라는 곳에 오래전에 이렇게 상류에다가 부댐을 만들었습니다. 부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토사가 채워지는 것을 매년 퍼내야 되는데, 이걸 퍼내지 않고 방치해가지고 내가 조사를 하러 갔더니 거의 다 메워졌어요. 메워져서 그 침전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 강릉의 사천지라는 곳에도 이렇게 수중보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가 만들어져 있죠. 이건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하면은, 여기는 산림이 우거지면서 낙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수질도 악화되고 하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낙엽이 많이 퇴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위가 내려갔을 때 이걸 긁어내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부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습지를 만드는 방법, 인공습지 또는 침전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인공습지를 많이 만들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공습지가 이렇게 얕은 습지가 있고 좀 깊은 침전지가 있고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얕은 습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은 원래 습지가 많아요. 습지가 많은데 그 습지를 하수 처리용으로 쓴 거죠. 거기다가 하수를 버려가지고 하수 처리용으로 쓴 겁니다. 근데 BOD 제거에는 효과가 좋아요. 그 습지의 식물체 표면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잘 분해하기 때문에 BOD 제거에는 좋은데 인의 제거 효과는 낮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인의 제거 기작은 식물이 아니라 토양이 흡착하는 겁니다. 토양에 알루미늄, 칼슘, 철 성분이 흡착하는 거예요. 식물은 인을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다시 분해되면서 다시 용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용출을 하기 때문에 식물은 인을 제거하는 기작은 없고, 토양이 흡착하는 것인데 이 토양이 인에 포화되면은 더 이상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중에 알루미늄, 칼슘, 철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포화 능력이 결정이 되고, 인이 계속 흡착이 되다가 더 이상 흡착을 못하면은 재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습지를 건설한 초기에는 인을 제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재용출이 되는 거죠. 또 수심이 얕다 보니까 퇴적물로 메워지고 나면은 비 오는 날 유속이 빨라지면서 재부유가 됩니다. 결국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침강이 돼서 침강에서 영구 퇴적이 돼야 되는데, 수심이 얕으면은 영구 퇴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작은 거죠. 용량이 작으니까 제거를 잘 못한다. 거기다 또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은 뭐냐면 이 식물 사체가 부식질을 만드는데, 이 부식질이 상수원의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생태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수돗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염소 소독할 때 염소와 결합해 가지고 발암물질을 만들죠. 그래서 상수원의 수질 평가를 요즘 TOC로 합니다. BOD로는 이 부식질이 측정이 안 되니까 BOD를 TOC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TOC로 바꾸었는데, 이 인공 습지를 만들거나 수변에 식물이 많은 그런 호수에서는 이 부식질 때문에 TOC가 매우 높아지는 그런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수질 개선용 습지 또는 침전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수심이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wet detention pond라고 불러요. wet detention pond. 그 가운데를 깊게 만드는 이유는 인을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공간이 있어야 이게 인을 저장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일종의 캐파시티죠. 캐파시티가 커야 오랫동안 계속 침강을 시키면서 영구 퇴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퇴적된 세디멘트에서 다시 인이 또 용출돼 나오는 양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이 결합을 하는데, 인이 칼슘이나 알루미늄하고 결합된 것은 재용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철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산소가 없어지면은, 무산소 상태가 되면은 다시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넣어줘요. 그래, 알루미늄을 넣어주면은 이것을, 알루미늄을 더 추가해서 재용출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전지 방법은, wet detention pond 방법은 미국에서 비저모염원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큰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주차장 끄트머리에 침전지를 만들고, 무슨 대규모 개발 단지, 도시화가 된 곳이라든가
또는 공항이라든가, 공항에도 보면 꼭 이렇게 그 호수가, 침전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도 보면은 큰 그 주차장이 있는 곳은 을에 이 침전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앨럼을 조금씩 넣어주면은 인이 용출되지 않고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 침전지의 그 개념을 보면은 모식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수변은 완경사로 만듭니다. 완경사 호환 습지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거기서 그 생물 서식지를 제공하는 거죠. 수생식물이 자라면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니까 이곳은 경사가 보통 한 1대 6 정도의 완경사로 만듭니다. 뭐 적어도 1대 3을 넘지 않는 1대 6 정도의 완경사로 만들어서 수심 한 뭐 1m, 2m까지는 식물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경사가 이제 가파르게 되고 가운데가 수심이 한 4 내지 5m 이상 되는 그런 깊은 곳을 만들어 줍니다. 깊은 곳을 만드는 이유는 그 퇴적물이 쌓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10cm씩 쌓인다고 하면은 5m면은 50년간 축적시킬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깊어야 그 오랫동안 퇴적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이 또 재용출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용출돼 나오는 인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알루미늄염을 넣어줍니다. 간혹 알루미늄염을 넣어서 이 표면을 알루미늄이 덮어주면은 인을 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쓰는 방법이 호환의 그 식생대, 호환 식생대를 이용한 그 방지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호환의 완경사로 이렇게 식생대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부유물질이 침강합니다. 여기는 식물이 있으면은 물이 파도의 에너지가 여기서 막 파도가 심하게 들어오다가 그 다음엔 잔잔해집니다. 파도의 에너지가 없어지고 잔잔해지면은 여기 부유물들이 이제 그 침강하는 거죠. 또 이 식물체 표면에는 미생물의 플럭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바이오필름들이 붙어 있는데 그 바이오필름이 끈끈한 바이오필름이 부유물들을 붙잡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호숫가에 식생대가 있으면은 이 식생대가 그 인을 계속 퇴적시켜서 그 수질을 자연 정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수심이 얕은 인공습지와는 무엇가 다르냐 하면은, 수심이 얕은 인공습지는 이렇게 퇴적이 되고 나면은 얕아져서 더 이상 그 침전 기능을 못하게 되죠. 용량이 포화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호수에서는 자연적으로 자꾸 이렇게 퇴적이 되면서 점차 이 호환이 안으로 전진하면서 계속 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환이 전진하면서 퇴적이 계속 진행되니까 호수의 크기는 줄어들죠. 호수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수질은 계속해서 그 정화하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 새만금호 간척지 같은, 간척지는 이 호수를 메워서 농경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또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호수 면적이. 그래서 좀 메워지더라도 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주 적합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내가 그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 방법으로 제안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방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댐에서 방류구 수심을 조절한다는 거죠. 이 호수에 들어오는 그 물을 보면은 여름에 흙탕물이 중층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층에 들어와서 중층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흙탕물이 중간으로 들어와서 중층 탁수대를 형성합니다. 위아래층은 맑은 물이죠. 소양호, 충주호 이런 데서 다 대형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물이 나중에 이제 확산이 되면은 호수 전체가 부영양화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인농도가 높은 물이에요. 탁수에는 인농도가 높은 물인데 표층으로 확산되면은 부영양화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발전 방류구를 조절해 가지고 이 중층에 있는 물을 먼저 얼른 뽑아낸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이 댐의 표층에 물이 부영양화되는 것을 막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양호에서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양호는 댐을 만들 때 발전 방류구가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심이 이 흙탕물이 들어오는 수심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들어온 다음에 소양호에서 한 2달 정도 발전을 하면은 이 방류구를 통해서 흙탕물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많이 들어오지만 소양호의 표층은 늘 맑은 물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이제 중층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호수의 부영양화를 막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하류에서는 오히려 더 부영양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이 탁수가 이렇게 중층으로 방류되면은 하류에서는 부영양화 피해가 심해지죠. 그러니까 소양강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소양호는 맑은 물을 유지하지만 그 하류에 있는 의암호부터 시작해서 청평호, 팔당호까지 부영양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양호에서는 반대로 이 중층 탁류를 방류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적 방류 탑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취수 탑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발전하는 물을 수심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이유는 표층 방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표층 방류를 하는 이유는 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농도가 낮은 표층을 방류하고 중층의 탁수는 침강할 시간을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 이 방법이 고안이 됐을 때는 중층에 있는 탁수를 빨리 뽑아내서 이 호수의 부영양화를 막자 이런 의미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대로 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층 방류를 하기 위해서 이 선택적 방류 취수탑을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강에 하류의 부영양화를 막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강의 하류가 다 상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오히려 침강하기 위해서 표층 방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층 산소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심층 산소 공급을 왜 하느냐 하면은 산소를 공급해서 리독스 포텐셜을 높입니다. 산화 환원 전위를 높여요. 리독스 포텐셜 또는 뭐 ORP라고도 부르죠. ORP,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철이 산소가 없을 때는 이가철이고 산소가 있을 때는 삼가철이 되는데, 삼가철은 인하고 잘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가철은 인하고 결합을 하지 못하고 용해가 됩니다. 여기 붙어있던 인이 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가철에서 이가철로 산소가 없을 때 환원이 되면 그 인이 이게 이제 재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철의 환원을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소를 넣어주면은 철을 오히려 다시 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의 산화를 위해서 ORP를 높이는 거죠. 그 방법으로 산소를 넣어주기도 하고 질산염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고온기를 넣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고온기를 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층에 산소를 공급해주면은 또 그 무산소층을 없애니까 생물 서식처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인공 포기에 의한 성층 파괴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공적으로 공기를 공급해서 호수를 이렇게 물을 혼합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이 가운데에 이렇게 통이 있고 가운데로
물을 넣어주면은 이 호수가 혼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혼합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호수에서 그 표면만 빛이 있고 이 심층은 무광됩니다. 그런데 이 혼합이 되면 플랑크톤이 심층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빛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빛 부족으로 플랑크톤을 줄인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만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준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호수에 세디멘트에 인 함량이 높은 세디멘트가 있으면은 거기서 인이 계속 다시 용출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에 있는 그 세디멘트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표면에 인이 높은 세디멘트가 있고 그 아래에는 깨끗한 세디멘트가 있을 경우에 그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인 농도가 높은 세디멘트가 이렇게 오염된 세디멘트가 있고 밑에는 깨끗한 세디멘트가 있는 경우에 이 표면만 제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호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디멘트를 제거해도 매년 많은 양의 유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인이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서 또 물속에 공급이 되고 세디멘트 위를 덮어버립니다.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저질의 표면 1cm 이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디멘트가 또 쌓인다면은 그 제거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단 그 많은 양을 준설하면은, 저수지에서 많은 양을 준설하면은 그 수심 증가에 의해서 조류가 감소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대개는 수질 개선보다는 그 저수량이 감소해서 저수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저수지에서 준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준설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호수학자들은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서 수질 개선 효과를 가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이것을 자세하게 열거해 두었습니다. 잠깐 보면은 외부의 오염원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면에만 오염된 세디멘트가 있고 그걸 걷어내면 밑에는 깨끗한 세디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호수를 보면은 1m, 2m를 파내려가도 인 함량이 똑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류를 가지고 먹이 연쇄를 조절하는 방법, 바이오 매니퓰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류의 챕터에서 소개를 했었죠. 어식성 어류를 방류해 가지고 소형 어류가 감소하고 동물 플랑크톤이 증가하고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하는 방법. 이 방법인데 성공 확률은 뭐 반반입니다.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먹이 연쇄가 실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잉어를 제거함으로써 잉어가 이 호수 바닥을 교란하는 것을 막는다, 줄인다 하는 방법인데,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잉어가 우리나라 그 고유 어종이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그 외래종이어서 이것을 아주 과잉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 호수의 여러 가지 부영양화 대책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